지금 중동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3번의 실패, 42억 달러의 손실, 9년의 낭비. 세계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막에서 물을 얻는 건 불가능하다. 우린 이미 3번 시도했어요. 매번 바닷물이 끓기 전에 예산이 말랐죠. 그러나 단 한 나라, 대한민국이 나섰습니다. 180일 안에 담수를 생산하겠다. 솔직히 불가능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계산이 아니라 수치로 답하더군요. 세계는 조롱했습니다. 조선소 기술자들이 사막을 구한다고. 하지만 48시간의 실험 후 염도 0.03%. 식수 등급 판정을 받은 순간 모래 위에서 진짜 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불가능한 기적을 만든 한국의 힘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잠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레이첼 모건입니다. UN 기후센터에서 환경공학자로 일하며 세계 곳곳에 실패한 프로젝트들을 정리하는 게 제 주된 업무였죠. 그 중에서도 가장 뼈아픈 실패가 바로 쿠웨이트 담수화 프로젝트였습니다. 쿠웨이트시 정부청사 15층 회의실. 실내 온도는 22도로 쾌적했지만 창밖 사막의 열기가 유리창을 타고 스며들어왔어요. 회의 테이블 위엔 3개의 두터운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가 각각 남긴 실패의 기록들이었죠. 각 보고서마다 붉은 글씨로 프로젝트 중단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첫 번째 실패는 미국이었습니다. 텍사스 기반의 거대 엔지니어링 회사 헬리오스 테크가 최첨단 역삼 투합 기술로 도전했었죠. 하지만 사막의 극도로 높은 염분 농도를 완전히 과소평가했어요. 필터막이 예상보다 10배 빠른 속도로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18개월 만에 전체 시설이 완전히 멈춰섰죠. 투입된 비용만 무려 12억 달러였어요. 두 번째는 독일이었습니다. 베를린의 정밀공학 기술진 지멘스 워터가 태양열 증발 방식으로 접근했었죠. 독일 특유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설계였어요. 하지만 쿠웨이트의 거센 모래바람이 태양광 집광판을 하루 종일 덮어버렸습니다. 청소 작업만으로도 하루 8시간이 필요했죠. 유지보수 비용이 예상의 3배로 뛰어오르며 독일 팀은 결국 8개월 만에 철수했어요. 세 번째 실패는 프랑스였습니다. 파리의 수처리 전문 기업 베올리아가 다단계 증류 방식을 시도했었죠. 프랑스답게 우아하고 효율적인 설계였어요. 하지만 쿠웨이트의 극한 기온이 장비의 내구성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여름철 지표면 온도가 70도를 넘나들자 냉각 시스템이 연달아 고장났어요. 결국 6개월 만에 프로젝트는 중단됐죠. 3번의 연이은 실패 후 쿠웨이트 정부는 담수화 예산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국민들의 여론도 최악이었죠. 석유 수입으로 물을 사서 쓰는 게 차라리 경제적이라는 냉정한 계산이었어요. 알리 빈 라시드 왕자는 마지막 회의에서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국민들이 자신에게 계속 묻는다고 했어요. 왜 또 세금을 사막에 묻어버리느냐고, 왜 불가능한 꿈에 매달리느냐고 말이죠. 왕자의 목소리엔 깊은 절망이 배어 있었어요. 저 역시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제가 직접 작성한 UN 최종 보고서의 첫 문장은 명확했어요. 이 지역은 현재 기술로는 담수화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었죠. 미국의 자본력, 독일의 정밀함, 프랑스의 혁신성까지도 쿠웨이트 사막 앞에선 무력했습니다. 더 이상 국제사회의 예산을 낭비할 명분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회의는 공식적인 프로젝트 종료 선언으로 마무리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참석자들 모두 체념한 표정이었어요. 왕자가 최종 발언을 위해 입을 열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죠.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왕자의 비서 한 명이 들어왔어요. 그는 왕자 앞에 흰색 봉투 하나를 정중히 놓고 나갔습니다. 왕자가 봉투를 뜯는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모든 시선이 그의 손에 집중됐죠. A사 용지 한 장에 적힌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 두산중공업 담수화 프로젝트 제안서였어요. 그 아래 작은 글씨로 180일 내 담수화 실현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죠. 제 심장이 갑자기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소로 유명한 한국 회사가 사막 담수화에 도전한다니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어요. 세계 선진국의 최고 기술력도 실패한 프로젝트를 아시아의 중공업 회사가 해결할 수 있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조합이었죠. 리차드 헨슨이 즉시 반응했습니다. 영국 수처리 분야의 권위자인 그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조선소가 사막을 구한다니 농담은 회의 끝나고 하라고 했죠. 그의 표정엔 명백한 비웃음이 가득했어요. 20년간 유럽 대형 프로젝트를 총괄해온 그에게 한국 기술은 아직 실험 단계에 불과했을 겁니다. 하지만 왕자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그는 봉투에서 추가 서류들을 차례로 꺼내더니 숫자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기술 사양서, 예상 비용 산출표, 상세한 공정 일정표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미국과 독일이 제시했던 화려한 3D 그래픽이나 현란한 프레젠테이션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단순하고 직설적인 방식이 묘하게 진정성 있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 순간 이상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겪었던 3번의 실패와는 분명히 다른 접근법이었어요. 조선소 기술로 사막을 정복한다니 상상도 못했던 발상의 전환이었죠. 하지만 거대한 선박을 망망대해에 안전하게 띄우는 기술이 사막의 물 문제 해결에도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스쳤어요. 회의실은 깊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에어컨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죠. 왕자가 서류를 천천히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엔 처음 보는 새로운 호기심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3번의 뼈아픈 실패 후 완전히 체념했던 그였지만 이번만큼은 뭔가 달라 보였어요. 저는 그때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반드시 시작될 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또 다른 실패를 지켜봐야 할 운명이라는 것도 말이죠.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선 묘한 기대감이 서서히 스며들고 있었어요. 혹시 이번엔 정말로 다를까 하는 희미한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저는 쿠웨이트 왕궁의 회의실에 다시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엔 상황이 완전히 달랐어요. 대리석으로 장식된 넓은 회의실 한가운데 거대한 타원형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그 주위로 각국의 전문가들이 둘러앉았죠. 알리 빈 라시드 왕자가 상석에 앉았고 그의 오른쪽엔 유엔 대표단인 저와 제 동료들이, 왼쪽엔 리차드 헨슨을 비롯한 유럽 기술 자문단이 자리했어요. 그리고 테이블 끝쪽에 한국 기술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총 6명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박진우라는 이름의 남성이 눈에 띄었어요. 42세 정도로 보이는 그는 두산중공업 기술단의 책임 엔지니어였죠. 다른 사람들과 달리 양복 대신 작업복 재질의 어두운 청색 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손에는 두꺼운 기술 자료집을 들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은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창밖으로는 쿠웨이트의 끝없는 사막이 펼쳐져 있었죠. 지평선 너머로 열기가 아른거리며 신기루처럼 흔들리고 있었어요. 실내 온도는 18도로 완벽하게 조절되어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왕자가 입을 열었어요. 그의 목소리엔 여전히 회의적인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이미 3번 실패했다고 이번엔 정말 다른 거냐고 물었죠. 그의 눈빛엔 지난 실패들에 대한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어요.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과 언론의 비난을 모두 감당해야 했던 그였으니까요. 박진우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다르다고, 우리는 계산으로 간다고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안정적이었죠. 화려한 수사도 과장된 제스처도 없었어요. 오직 사실과 숫자만으로 말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리차드가 즉시 비아냥거렸어요. 모래 위의 계산이라니 신기하다고 했죠. 그의 말투엔 명백한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20년간 유럽 수처리 프로젝트를 이끌어온 그에게 한국의 접근법은 아마추어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박진우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자료를 펼쳤습니다. 그가 보여준 건 기존 프로젝트들과는 완전히 다른 설계도였어요. 복잡한 필터나 거대한 집광판 대신 간단해 보이는 관과 밸브들의 조합이었죠. 저는 그 순간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모두 복잡하고 정교한 시설로 접근했는데 한국은 왜 이렇게 단순한 방식을 선택한 걸까요? 혹시 이것이 핵심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알리 왕자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국민들이 자신에게 계속 묻는다고 했어요. 왜 또 세금을 태우느냐고, 왜 불가능한 꿈에 매달리느냐고 말이죠. 왕자의 목소리엔 정치적 부담감이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3번의 실패로 인해 그의 정치적 입지는 이미 많이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이건 정치적 실패를 기술로 덮으려는 시도일 뿐이라고 왕자가 덧붙였어요. 그의 말엔 깊은 절망과 체념이 배어 있었죠. 더 이상 실패를 감당할 여력이 없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박진우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어요. 왕자님, 정치는 설명으로 움직이지만 기술은 결과로 답한다고 했죠. 저희는 말이 아니라 작동으로 증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확신이 가득했어요. 교만이 아닌 차분한 확신이었죠.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박진우에게 집중됐어요. 리차드가 눈썹을 찌푸리며 뭔가 말하려 했지만 왕자가 손을 들어 제지했죠. 박진우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기존 방식들이 실패한 이유는 사막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미국은 필터에만 의존했고 독일은 태양에만 의존했고 프랑스는 냉각에만 의존했다고 분석했죠. 하지만 사막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압력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점점 흥미가 생겼습니다. 압력이라니 기존 프로젝트에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접근법이었어요.
그가 보여준 도표를 보니 사막의 기압과 온도 변화를 이용해 물을 증발시키고 응축시키는 방식이었죠. 리차드가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어요. 그런 원리라면 이미 다른 곳에서도 시도했을 거라고 새로울 게 없다고 비판했죠. 하지만 박진우는 차분히 반박했습니다. 시도는 있었지만 정밀도가 부족했다고, 한국의 조선 기술이 바로 그 정밀도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조선 기술이라는 말에 모든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배를 만드는 기술이 사막과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건지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박진우가 웃으며 설명했죠. 대형 선박의 밸러스트 탱크를 제어하는 기술이 바로 압력 조절의 핵심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배가 바다에서 균형을 잡으려면 물을 넣었다 빼었다 하면서 압력을 정밀하게 조절해야 하죠. 그 기술을 사막의 담수화에 적용한다는 발상이었어요. 왕자가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박진우는 노트북을 열어 시뮬레이션 영상을 보여줬어요. 사막의 낮과 밤 온도차를 이용해 진공 상태를 만들고 그 안에서 바닷물을 끓인다는 원리였죠. 끓는 점을 낮춰서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하면서도 순수한 물을 얻는 방식이었어요. 유럽 자문단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론적으론 가능해 보이지만 실제로 구현하기엔 너무 복잡할 거라는 의견들이 나왔어요. 하지만 박진우는 이미 소규모 실험을 완료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태블릿을 꺼내 실험 영상을 보여줬어요. 부산의 한 조선소에서 진행한 테스트였죠. 작은 규모였지만 실제로 바닷물이 담수로 변하는 과정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염도 측정 결과까지 함께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어요. 리차드조차 말을 아꼈죠. 실험 결과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으니까요. 왕자의 표정도 조금씩 진지해졌습니다. 하지만 왕자는 여전히 신중했어요. 소규모 실험과 대규모 프로젝트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지적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어요. 정말로 180일 안에 가능하냐고 말이에요. 박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하다고, 하지만 조건이 있다고 했어요. 기존 실패 사례들을 모두 참고해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현장에서의 완전한 자율권을 보장해달라는 것이었죠. 왕자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회의실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어요. 에어컨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죠. 창밖 사막의 열기가 유리창을 통해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마침내 왕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좋다고, 하지만 조건이 있다고 했어요. 180일 안에 결과를 내지 못하면 즉시 철수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것도 분명히 했어요. 박진우가 일어서서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감사하다고,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그의 눈빛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죠. 그날 오후 한국기술단은 쿠웨이트 사막에 첫 번째 관을 묻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모래바람이 불어와 시야를 가렸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멈추지 않았죠. 새로운 도전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새벽, 저는 쿠웨이트 사막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첫 관을 묻은 지 하루가 지났지만 현실은 회의실에서의 희망과는 사뭇 달랐어요. 환영식도 없었고 깃발도 보이지 않았죠. 오직 모래와 뜨거운 태양, 그리고 의심스러운 시선들만이 가득했습니다. 쿠웨이트 현지 언론들이 벌써부터 회의적인 기사를 쏟아내고 있었어요. 알자지라 방송에서는 이번엔 아시아의 실험이라고 보도했죠. 기존의 미국, 유럽과는 다른 접근이지만 결국 같은 결과일 거라는 논조였어요. CNN에서도 비슷했습니다. 한국의 도전을 주목하면서도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였죠. 현장 근로자들의 반응은 더욱 냉담했습니다. 대부분이 이집트와 파키스탄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었는데 이미 3번의 실패를 지켜본 그들이었어요. 한 명이 동료에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런 열기에서 장비가 돌아갈 리가 없다고, 2달도 못 버틸 거라고 했죠. 아침 7시, 기온이 이미 35도를 넘나들고 있었어요. 박진우가 팀원들과 함께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헬멧을 쓰고 작업복을 입은 채 모래 위에 무릎을 꿇었어요. 손으로 모래를 한 움큼 집어 만져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오늘부터 이 땅은 우리의 실험실이라고 박진우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주변에 서 있던 한국 기술진들도 모두 진지한 표정이었죠. 총 12명의 엔지니어와 20명의 기술자들이 이 거대한 도전에 나선 것이었어요. 첫 작업은 집안 조사였습니다. 사막의 모래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표면은 고운 모래지만 깊이 들어갈수록 굵은 자갈과 안반층이 나타났죠. 기존 프로젝트들이 간과했던 부분이었어요. 한낮이 되자 온도는 50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지표면 온도는 70도를 넘나들었죠.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한국 기술진들은 용접과 배관 작업을 계속했어요.
30분 작업하고 10분 휴식하는 방식으로 교대하면서 말이죠. 저는 그들의 작업 방식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독일 팀처럼 정교한 스케줄표도 없었고 미국 팀처럼 첨단 장비도 없었어요. 하지만 뭔가 다른 게 있었죠. 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오히려 실패에 익숙해 보였습니다. 김태현이라는 젊은 엔지니어가 용접 작업을 하다가 손등에 화상을 입었어요. 하지만 그는 간단한 응급처치만 받고 다시 작업에 돌아갔죠. 이런 모습이 독일이나 프랑스 팀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이었어요. 오후 3시경 갑작스런 모래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시야가 10m도 안 될 정도로 거센 바람이었어요. 다른 나라 팀들이라면 즉시 작업을 중단했을 상황이었죠. 하지만 한국팀은 달랐습니다. 박진우가 팀원들에게 지시했어요. 모래바람이 불 때가 오히려 기회라고 했죠. 바람의 방향과 강도를 측정해서 냉각 시스템 설계에 반영하겠다고 말했어요. 이런 발상 자체가 기존 팀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빛에서 이상한 고집을 봤어요. 성공을 확신하는 게 아니라 실패를 견디는 법을 알고 있는 것 같았죠. 마치 실패가 성공의 일부라고 여기는 듯한 태도였어요. 리차드 헨슨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한국팀의 작업 방식을 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너무 원시적이라고 21세기 기술이 아니라고 비판했죠. 하지만 박진우는 전혀 개의치 않는 듯했어요. 오히려 박진우가 리차드에게 질문했습니다. 유럽팀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말이죠. 리차드는 사막의 혹독한 환경 때문이라고 답했어요. 그러자 박진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환경을 적으로 여겼기 때문이라고요. 한국팀의 접근법은 달랐어요. 사막을 정복하려 하지 않고 사막과 협력하려 했죠. 낮에 뜨거운 열기를 냉각에 이용하고 밤에 차가운 기온을 응축에 활용하는 방식이었어요. 저녁 7시가 되자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낮과 밤의 온도차가 30도나 되는 것이 사막의 특징이었어요. 다른 팀들은 이런 극단적인 온도 변화를 장애물로 여겼지만 한국팀은 이를 활용하려 했죠. 박진우가 팀원들을 모아 설명했습니다. 낮에는 진공을 만들고 밤에는 응축을 한다는 계획이었어요. 24시간을 2개의 사이클로 나누어 각각 다른 공정을 진행하겠다는 것이었죠. 첫날 밤, 저는 현장에 남아 그들의 야간 작업을 지켜봤습니다. 기온이 20도까지 떨어지자 정말로 관 내부에 응축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아직 완전한 담수는 아니었지만 염도가 현저히 낮아진 물이 나오고 있었죠. 김태현이 흥미롭다며 샘플을 채취했어요. 염도 측정 결과 일반 바닷물의 절반 수준이었죠.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였어요. 하지만 문제점들도 속속 드러났습니다. 모래가 냉각 라인에 침투해서 효율을 떨어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닷물의 염분이 관 내부에 침착되면서 압력 손실이 발생했죠. 박진우는 이런 문제들을 예상했다는 듯이 침착했어요. 첫 주는 문제점 파악 단계라고 실제 최적화는 둘째 주부터 시작한다고 말했죠. 둘째 날 아침 현장엔 더 많은 관람객들이 몰렸습니다. 쿠웨이트 정부 관료들, 현지 언론, 그리고 호기심 어린 시민들까지요. 모두들 이 새로운 실험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궁금해했어요. 하지만 한국팀은 외부의 시선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계획에만 집중했어요. 박진우는 매일 아침 팀 미팅에서 전날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당일 목표를 설정했죠. 셋째 날, 첫 번째 작은 성과가 나왔습니다. 밤새 응축된 물의 염도가 1000ppm까지 떨어진 것이었어요. 여전히 식수 기준에는 못 미쳤지만 방향은 맞다는 증거였죠. 저는 이때부터 한국팀에 대한 시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성공을 확신하는 게 아니라 실패를 통해 학습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었죠. 매일매일 작은 개선을 축적해 나가는 스타일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현지 근로자들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회의적이었던 그들이 한국팀의 끈질긴 노력에 감화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특히 한국 엔지니어들이 직접 현장에서 땀을 흘리며 작업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했죠.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었습니다. 염도를 더 낮춰야 했고 생산량도 늘려야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시스템이 180일 동안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했죠. 박진우는 매일 저녁 일기를 썼어요. 그날의 성과와 문제점, 그리고 다음 날의 계획을 기록했죠. 저는 우연히 그 일기장을 봤는데 한 구절이 인상적이었어요. 사막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스승이라고 적혀 있었죠. 2주차가 시작될 무렵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정말로 다를 거라고요.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접근 방식 자체가 혁신적이었어요. 그들은 사막과 싸우는 게 아니라 사막과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3주차 어느 새벽, 저는 갑작스런 경보음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였어요.
호텔 창문을 통해 멀리 현장 쪽을 바라보니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뭔가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급히 옷을 갈아입고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차로 20분 거리였지만 그날따라 시간이 무척 길게 느껴졌어요. 도착해보니 한국 기술진들이 모두 제어실에 모여 있었죠. 모니터들이 빨간 불빛으로 깜빡이고 있었어요. 제어실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압력 0.4바 상승이라는 경보음이 계속 울리고 있었어요. 박진우가 팀원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죠. 냉각 밸브를 재조정하라고, 온도 105도를 유지하라고, 스팀 밸브 3번을 개방하라고 말했어요. 엔지니어들의 손은 이미 물집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지난 3주 동안 하루 16시간씩 작업한 결과였어요. 손가락 끝까지 화상 자국이 선명했죠.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여전히 집중되어 있었어요. 김태현이 압력 게이지를 확인하며 소리쳤습니다. 진공도 0.38바까지 올라갔다고, 목표치에 거의 다다랐다고 했어요. 박진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단계를 지시했죠. 24시간 교대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어요. 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누구도 현장을 떠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모두들 이 순간을 놓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관의 진공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외부 온도가 계속 변하는 상황에서 내부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했거든요. 조금만 방심해도 진공이 깨져버렸어요. 모래먼지를 막기 위한 필터 교체도 끝없는 작업이었습니다. 한 뼘씩, 정말 손바닥 크기만큼씩 필터를 분해하고 청소하고 다시 조립했어요. 하루에 10번도 넘게 반복해야 하는 일이었죠. 오전 8시가 되자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기온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시스템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내부 압력이 더욱 안정화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관 끝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어요. 물방울이었죠. 작고 투명한 물방울 하나가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물방울이 제 손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제어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경보음이 멈춘 것 같았죠. 물방울을 혀끝에 살짝 대어봤습니다. 짠맛이 전혀 나지 않았어요. 이건 분명히 담수였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죠. 온도가 너무 뜨거웠어요. 아직 시스템이 완전히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박진우가 다가와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간이 측정기로 확인해보니 염도가 50ppm까지 떨어져 있었어요. 이론적으로는 식수 기준을 통과한 수치였죠. 하지만 온도가 80도를 넘나들고 있었어요. 첫 방울은 시작일 뿐이라고 박진우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안도감과 동시에 긴장감이 섞여 있었어요. 이제 진짜 어려운 부분이 시작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리차드 헨슨이 현장에 도착했어요. 그는 물방울을 보고도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기적이라 부르지 말라고, 이건 단순한 실험일 뿐이라고 했죠. 온도 안정화가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어요. 하지만 한국팀은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냉각 시스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추가 배관을 설치하기 시작했어요. 밤사이 기온이 떨어질 때 냉각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계획이었죠. 오후 2시 기온이 50도에 달했을 때 또 다른 변화가 생겼어요. 물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시간당 5리터에서 15리터로 늘어났죠. 김태현이 흥미로운 발견을 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외부 온도가 높을수록 오히려 진공 형성이 더 쉬워진다는 것이었어요. 기존 상식과는 반대되는 현상이었죠. 박진우가 설명해 주었어요. 온도차가 클수록 자연스런 대류가 생긴다고, 이것이 바로 사막의 특성을 활용한 결과라고 했죠. 다른 나라들이 놓쳤던 부분이었어요. 저녁이 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80도에서 60도로 다시 40도로 내려갔죠. 밤사이 외부 기온이 떨어지면서 자연 냉각이 이뤄진 것이었어요. 오후 11시 드디어 상온의 담수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염도 20ppm, 온도 25도의 완벽한 식수였어요. 제어실에 환호성이 터져나왔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어요. 생산량이 불안정했거든요. 시간당 20리터에서 5리터로 급격히 떨어지기도 했어요. 박진우는 이런 변동성을 예상했다고 말했습니다. 첫 주는 시스템이 사막 환경에 적응하는 기간이라고, 점차 안정화될 거라고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그 물을 직접 마셔봤습니다. 깨끗하고 시원했어요. 3주 전까지만 해도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었죠. 현지 근로자들도 신기해했어요. 한 명이 말했죠. 정말로 바닷물이 식수가 되는구나 하고요. 그들의 눈빛에서 희망을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생산량의 안정화, 에너지 효율성 개선, 그리고 장기간 운영에 따른 내구성 문제 등이었어요.
박진우는 매일 밤 데이터를 분석했어요. 온도, 압력, 유량, 염도 등 모든 변수를 그래프로 만들어 패턴을 찾으려 했죠. 사막의 리듬을 이해하려는 노력이었어요. 일주일 후 시스템이 눈에 띄게 안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일일 생산량이 300리터까지 늘어났어요. 아직 목표치에는 못 미쳤지만 꾸준히 향상되고 있었죠. 저는 이때 깨달았습니다. 한국팀의 접근법이 정말로 다르다는 것을요. 그들은 완벽한 시스템을 처음부터 만들려 하지 않았어요. 대신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식을 택했죠. 리차드도 조금씩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한국팀의 끈기를 인정하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그들이 밤낮 없이 현장을 지키는 모습에 감명받은 것 같았어요. 한 달이 지날 무렵 첫 물방울에서 시작된 작은 기적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어요. 안정적인 대량 생산과 장기간 운영이라는 더 큰 과제가 남아 있었거든요. 첫 물이 나온 지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현장을 찾아 시스템의 상태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순조로워 보였던 플랜트에 조금씩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가장 큰 문제는 일정하지 않은 성능이었습니다. 낮에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다가도 밤이 되면 예측 불가능한 변화를 보였어요. 어떤 날은 완벽한 담수가 나오다가도 다음날 아침이면 염도가 급격히 올라가곤 했죠. 그날 아침 7시 제어실에 다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김태현이 급하게 보고했어요. 염도가 240ppm에서 310ppm으로 올라갔다고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했죠. 식수 기준인 100ppm을 훨씬 초과한 수치였어요. 박진우가 즉시 현장으로 뛰어갔습니다. 저도 그를 따라가 봤어요. 주 배관을 열어보니 내부에 하얀 결정체들이 층층이 쌓여 있었죠. 소금 결정이었어요. 스케일링 현상이 시작됐다고 박진우가 진단했습니다. 바닷물 속의 염분이 증발 과정에서 관 내벽에 달라붙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 결정들이 두꺼워져서 물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었죠. 내부 세정을 가동해야 한다고 김태현이 제안했어요. 하지만 세정을 위해서는 시스템을 완전히 중단해야 했죠. 그러면 지금까지 축적된 진공 상태와 온도 균형이 모두 무너질 위험이 있었어요. 더 심각한 문제가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쿠웨이트의 폭염으로 인해 화력발전소의 스팀 공급이 불안정해지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전력 부족으로 냉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죠. 냉각 균형이 무너지자 전체 시스템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온도가 110도까지 올라가면서 관 내부의 압력이 급격히 변했죠. 진공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졌어요. 설상가상으로 모래먼지 문제도 악화됐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모래바람 때문에 냉각 라인 곳곳에 미세한 모래 입자들이 침투했어요. 필터를 아무리 교체해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었죠. 박진우는 팀을 소집해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했어요. 모래먼지가 냉각 라인에 침투해서 열교환 효율이 30% 이상 떨어졌다고 보고했죠. 수질 안정화까지는 최소 3주가 더 필요할 것 같다고 박진우가 예상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미 한 달이나 지났는데 또 3주를 더 기다려야 한다니요. 리차드 헨슨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는 상황이 더욱 악화된 후였습니다. 그는 스케일링이 쌓인 배관을 보며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그들은 첫 방울을 기적이라고 불렀지만 기적에는 유지보수가 없다고 말했죠. 그의 말이 뼈아프게 다가왔어요. 실제로 한국팀이 직면한 문제들은 기존 실패 사례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거든요. 미국 팀도 스케일링 때문에 고생했고 독일 팀도 모래먼지로 인한 효율 저하를 겪었어요. 저는 그때 깊은 회의감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아직 절반도 오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80일이라는 기한까지는 120일이 남았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너무 많았죠. 하지만 한국팀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그들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오히려 더욱 침착해졌죠. 마치 이런 상황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어요. 박진우가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습니다. 스케일링을 완전히 방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주기적으로 제거하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었어요. 매일 밤 2시간씩 자동 세정 시스템을 가동하겠다고 했죠. 김태현은 모래먼지 문제에 집중했어요. 기존의 필터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공기 흐름 자체를 바꿔서 모래가 침투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제안했죠. 새로운 시도들이 시작됐어요. 밤마다 고압 물세척으로 관 내부를 청소하고 낮에는 역풍 시스템으로 모래먼지를 차단했어요. 처음에는 효과가 미미했지만 점차 개선되기 시작했죠. 2주가 지나자 서서히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염도가 다시 200ppm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악화 추세는 멈춘 것 같았죠. 하지만 새로운 문제가 또 발생했어요.
자동 세정 시스템 때문에 물 생산량이 하루 4시간씩 중단되는 것이었죠. 전체 생산량이 30% 감소했어요. 박진우는 이런 딜레마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정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더 효율적인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화학적 세정 대신 물리적 진동을 이용한 방식을 시도했죠. 3주째가 되자 시스템이 조금씩 안정화되기 시작했어요. 염도가 150ppm 수준에서 안정되고 있었고 생산량도 점차 회복되고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목표치에는 한참 미달이었어요. 현지 언론들이 다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긍정적인 시각보다는 의구심이 더 많았어요. 한 달 반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실험 단계라니 의심스럽다는 반응이었죠. 쿠웨이트 정부 내에서도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일부 관료들은 이미 예산 낭비라고 판단하고 있었죠. 왕자에게 프로젝트 중단을 건의하는 보고서까지 올라왔어요. 저는 그 무렵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과연 한국팀이 이런 난관들을 모두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결국 다른 나라들처럼 실패로 끝날 것일까요? 하지만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한국 엔지니어들을 보면서 한 가지 확신하게 된 것이 있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기술적 해결책만 찾는 게 아니라 사막과 진정으로 소통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박진우는 매일 밤 사막을 걸으며 바람의 방향과 온도 변화를 몸으로 느꼈어요.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 날의 운영 방식을 조정했죠. 이런 접근법이 기존 팀들과 가장 다른 점이었어요. 한 달 반이 지난 시점에서 저는 알았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성패는 단순히 기술력에만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요. 인내와 적응,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모레가 만든 균열들은 여전히 시스템을 위협하고 있었지만 한국팀은 그 균열들을 하나씩 메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꾸준히 전진하고 있었어요. 균열들을 하나씩 메워나가던 한국팀의 노력이 2주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스케일링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됐지만 시계는 가차없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180일 기한까지 이제 30일밖에 남지 않았죠. 저는 매일 아침 달력을 보며 조바심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날 아침 박진우가 팀원들을 급히 회의실로 소집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매우 진지했어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죠. 이번엔 온도가 아니라 압력이라고 박진우가 말했어요. 물을 끓이지 않고 스스로 끓게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죠. 기존의 가열 방식을 완전히 포기하고 압력 차이만으로 증발을 유도하겠다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였어요. 김태현이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정말 가능한 방법이냐고, 너무 위험한 도박 아니냐고 물었어요. 지금까지의 성과를 모두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였죠. 하지만 박진우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지난 2달간 축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계산했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죠. 진공 0.4바를 정확히 유지하면서 48시간 연속 가동하겠다고 선언했어요. 48시간 연속 가동이라니 듣기만 해도 아찔한 도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최대 12시간 연속 운전이 한계였거든요. 그것도 중간중간 점검과 조정이 필요했는데 말이에요. 팀원들이 준비에 들어갔어요. 모든 밸브와 센서를 재점검하고 비상 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을 다시 작성했죠. 48시간 동안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오후 2시, 마침내 새로운 시스템이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제어실의 모든 모니터가 깜빡거리며 수치들을 표시했어요. 진공도 0.39바에서 시작해서 서서히 목표치로 접근하고 있었죠. 첫 6시간은 순조로웠어요. 진공 상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고 온도도 예상 범위 안에서 움직였죠. 하지만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어요. 밤 10시가 되자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외부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진공 압력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0.4바에서 0.35바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0.42바로 올라갔죠. 김태현이 급하게 밸브를 조정했어요. 하지만 압력 변동이 계속됐죠. 시스템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박진우는 침착하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첫날 밤을 버텨낸 후 새벽 6시부터는 상황이 호전되기 시작했어요. 태양이 떠오르면서 외부 온도가 안정화되자 진공도도 0.4바 근처에서 일정하게 유지됐죠. 하지만 진짜 시험은 둘째 날이었어요. 하루 종일 돌린 시스템이 과연 또 하루를 버텨낼 수 있을까요? 장비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었고 팀원들도 극도로 지쳐 있었어요. 오후 1시,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진공 밸브 중 하나가 과열로 인해 폭발한 것이었어요.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뜨거운 증기가 분출됐죠. 제어실 온도가 순식간에 90도를 넘어섰어요. 에어컨이 풀가동돼도 감당할 수 없는 열기였죠. 팀원들이 모두 밖으로 대피했어요.
하지만 박진우만은 제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보호복을 입고 비상밸브를 조작하기 시작했어요. 90도가 넘는 사우나 같은 환경에서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었죠. 저도 보호복을 입고 그를 도우러 들어갔어요. 시야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증기가 가득했죠. 하지만 박진우의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했어요. 30분 만에 상황이 수습됐습니다. 폭발한 밸브를 우회해서 시스템을 다시 가동시켰어요. 하지만 진공도가 0.3바까지 떨어져 있었죠. 거의 실패 직전이었어요. 모두가 탈진 직전이었어요. 48시간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상태에서 극한 상황까지 겪었으니까요. 하지만 아직 6시간이 더 남아 있었어요. 그때 박진우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예비로 준비해둔 보조 진공 펌프를 가동하겠다는 것이었어요. 위험한 선택이었죠. 만약 이것마저 실패하면 모든 게 끝이었거든요. 이게 마지막 테스트라고 박진우가 말했어요. 그의 손이 마지막 버튼 위에 올려졌죠. 제어실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의 손에 집중됐어요. 버튼이 눌려지는 순간 모니터들이 일제히 반응했습니다. 진공도가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0.32바, 0.35바, 0.38바. 드디어 0.4바에 도달했죠. 그리고 30분 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모니터에 최종 수치가 떴죠. 염도 0.03%, 온도 25도, 유량 시간당 50리터. 모든 지표가 완벽한 식수 등급을 나타내고 있었어요. 제어실은 여전히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너무나 극적인 순간이라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48시간의 사투 끝에 드디어 목표에 도달한 것이었죠. 김태현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정말 해냈다고 믿을 수 없다고 중얼거렸죠. 다른 팀원들도 하나둘씩 환호성을 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다른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적 성취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계산과 논리를 뛰어넘는 무언가였죠. 인간의 의지와 끈기가 만들어낸 결과였어요. 박진우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건 계산이 아니라 신념이라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난 2달 동안 제가 목격한 것이 무엇인지를요. 한국팀은 처음부터 성공을 확신했던 게 아니었어요. 대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는 용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그 용기가 마침내 기적을 만들어낸 거였어요. 48시간의 사투는 끝났지만 이제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성과를 세상에 증명해야 하는 것이었죠. 과연 세계가 이 결과를 믿어줄까요? 밤이 깊어갈 무렵 저는 사막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 일어난 일은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라 인류의 한계에 대한 새로운 정의였을 거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세상에 알릴 시간이 왔다고 말이에요. 48시간의 사투에서 거둔 놀라운 성과 소식이 쿠웨이트를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사뭇 달랐어요. 성공을 축하하는 목소리보다는 의심과 불신의 목소리가 더 컸죠. 가장 먼저 반응한 곳은 BBC였습니다. 런던 본사에서 파견된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지만 보도 내용은 실망스러웠어요. 통계 오류일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 의견을 인용하며 성급한 판단을 경계한다는 논조였죠. 뉴욕타임스는 더욱 냉소적이었습니다. 중동의 정치적 쇼케이스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냈어요. 쿠웨이트 정부가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과장된 발표를 한 것 아니냐는 추측성 보도였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프랑스 엔지니어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파리에서 온 수처리 전문가들이 SNS를 통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어요. 한국의 플랜트는 열흘을 못 버틸 것이라고 단언했죠. 그들의 근거는 나름 합리적이었어요. 사막의 극한 환경에서 정밀 장비가 장기간 작동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지금까지의 모든 실패 사례가 그것을 증명한다고 주장했어요. 독일 언론들도 회의적이었습니다. 베를린의 공학 전문지에서는 한국팀의 데이터가 조작됐을 가능성을 제기했어요. 48시간의 연속 운전 결과가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럽다는 분석이었죠. 저는 이런 반응들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세계의 냉소적 시선이 이해가 됐죠. 3번의 연속 실패 후에 갑자기 나타난 성공담이니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직접 목격한 현실과의 괴리감이 컸어요. 그런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알리 빈 라시드 왕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겠다고 선언한 것이었어요. 지금까지 중간 보고로만 상황을 파악하던 그가 처음으로 현장에 나선다는 소식이었죠. 방문 당일 아침 현장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경호원들이 곳곳에 배치됐고 언론진들도 몰려들었어요. 쿠웨이트 국영방송부터 CNN, 알자지라까지 주요 방송사들이 모두 카메라를 설치했죠. 오후 2시 왕자의 차량 행렬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더욱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지난 몇 달간의 정치적 압박이 그의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죠. 박진우가 왕자를 안내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제어실을 보여주며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설명했죠. 왕자는 모니터에 표시되는 수치들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순간은 배관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직접 보는 것이었죠. 박진우가 메인 밸브를 열자 맑은 물이 콸콸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왕자가 그 물을 받아 한 모금 마셔봤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얼굴에 경이로운 표정이 스쳤죠. 우리는 신을 기다렸지만 기술이 먼저 왔다고 왕자가 말했습니다. 그 순간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어요. 왕자의 입에서 나온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죠. 리차드 헨슨도 현장에 와 있었어요. 그는 지금까지 줄곧 회의적인 입장을 유지해왔지만 실제 물이 나오는 것을 보자 태도가 달라졌죠. 조용히 모자를 벗으며 말했어요. 이건 설계가 아니라 철학이라고 리차드가 인정했습니다. 기술적 성취를 넘어선 무언가라는 뜻이었어요. 20년간 유럽 프로젝트를 이끌어온 그로서는 쉽지 않은 인정이었죠. 왕자의 현장 방문과 발언이 전 세계로 생중계되자 언론의 논조가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BBC는 긴급 뉴스로 왕자의 발언을 보도했고 CNN은 전문가 패널을 구성해 분석 프로그램을 방송했어요. 가장 극적인 변화는 뉴욕타임스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침에는 회의적 기사를 냈던 그들이 저녁에는 완전히 다른 논조의 기사를 내보냈어요. 한국 사막을 설계하다라는 제목의 대서특필이었죠. 프랑스 언론들도 입장을 바꿨어요. 르피가로지는 한국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하는 사설을 실었고 르몽드는 아시아 기술력의 새로운 가능성이라는 분석 기사를 냈죠.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변화는 독일에서 일어났습니다. 베를린의 공학 전문가들이 공개 사과문을 발표한 것이었어요. 성급한 판단이었다며 한국팀의 성과를 정식으로 인정한다고 선언했죠. 소셜미디어에서도 반전이 일어났어요. 한국 기술, 사막기적 같은 해시태그가 트렌딩되기 시작했죠. 특히 젊은 엔지니어들 사이에서 한국팀의 도전 정신을 찬양하는 글들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장기 운영 데이터를 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어요. 48시간의 성공이 6개월, 1년의 안정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었죠. 저는 이런 복잡한 반응들을 지켜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혁신이란 항상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 같았죠. 처음에는 불신과 조롱을 받다가 점차 인정받게 되는 과정 말이에요. 며칠 후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한국기술진과의 협력을 제안해온 것이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UAE, 심지어 호주까지 관심을 표명했죠. 국제물산업협회에서도 공식 성명을 발표했어요. 한국의 사막 담수화 기술을 21세기 가장 혁신적인 기술 중 하나로 평가한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정작 한국팀은 이런 외부의 관심에 크게 동요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박진우는 여전히 매일 아침 현장을 점검하며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인했죠. 그는 제게 말했어요. 세상의 인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기술이 정말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책임지고 완성하겠다고 했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혁신은 세상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내는 것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한국팀이 보여준 것은 바로 그런 자세였어요. 세계가 마침내 이들의 성과를 인정하기 시작했지만 정작 그들은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한 상용화를 위한 마지막 테스트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세계의 인정을 받기 시작한 후 2주가 흘렀습니다. 드디어 완공식 날이 다가왔어요. 180일이라는 약속된 기한보다 사실 5일이나 앞당겨진 것이었죠. 저는 그 아침 일찍 현장에 도착해 마지막 점검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박진우가 손에 두꺼운 체크리스트를 들고 있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축적된 모든 데이터와 점검 항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그는 한 항목씩 천천히 읽어나갔죠. 유량 88만 톤, 압력 정상이라고 박진우가 최종 확인했습니다. 1일 생산량 기준으로 5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양이었어요. 당초 목표였던 3만 명을 훨씬 초과한 성과였죠. 완공식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알리 빈 라시드 왕자를 비롯한 쿠웨이트 정부 고위 관료들, 각국 대사들, 국제 언론진들까지 총 300여 명이 참석했죠. 6개월 전 회의적이었던 분위기와는 천지 차이였어요. 유엔 사무총장도 특별히 축전을 보내왔어요. 인류의 물 부족 문제 해결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죠. 제가 속한 유엔 기후센터로서도 무척 자랑스러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현지 주민들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쿠웨이트 사막 인근에 살던 베두인족 가족들이 낙타를 타고 완공식장에 나타났어요.
그들에게는 이 프로젝트가 정말 절실한 생명의 문제였거든요. 정오가 되자 본격적인 완공식이 시작됐어요. 왕자가 기념사를 했고 박진우가 프로젝트 경과를 보고했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건 단 하나였어요. 메인 밸브가 열리는 순간이었죠.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박진우가 붉은 리본으로 장식된 거대한 밸브 핸들에 손을 올렸어요. 왕자와 함께 천천히 밸브를 돌리기 시작했죠. 밸브가 완전히 열리자 굵은 물줄기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인공강이 흐르는 것 같았어요. 맑고 시원한 물이 사막 한가운데서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었죠. 참석자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고 박수 소리가 사막 전체에 울려 퍼졌죠. 6개월 전만 해도 불가능해 보였던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베두인족 아이들이 물에 손을 씻는 모습이었어요. 그동안 하루 종일 걸어가서 겨우 구할 수 있었던 물을 이제는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었죠. 한 베두인 할머니가 물을 받아 마시더니 눈물을 흘렸어요.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맑고 시원한 물을 사막에서 마셔본 것은 처음이라고 했죠.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젊은 어머니 한 명이 갓난아기를 안고 와서 물로 아기를 씻겨주었어요. 이제 아이가 깨끗한 물로 자랄 수 있다는 기쁨이 그녀의 얼굴에 가득했죠. 현지 근로자들도 감격해했어요. 지난 6개월 동안 함께 고생했던 그들이었죠.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이제는 한국 기술진들을 진정한 동료로 여기고 있었어요. 리차드 헨슨도 참석했어요. 그는 박진우에게 다가가 정중히 악수를 청했죠. 자신의 편견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했어요.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는 걸 배웠다고 덧붙였죠. 완공식이 끝난 후 저는 현장 모래를 한 줌 주워 담았습니다. 6개월 동안 지켜본 이 모든 과정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이 작은 모래 알갱이들 하나하나가 모두 증인이었죠.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유엔 본부에 제출할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어떤 말로 지난 6개월의 경험을 표현해야 할지 막막했죠. 결국 저는 이렇게 적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지 물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가 흘러내리는 순간이었다고요. 기술적 성취를 넘어선 인간 정신의 승리였다고 말이에요. 며칠 후 뉴욕의 유엔 본부로 돌아온 저는 동료들에게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하던 사람들도 제가 가져온 물 샘플과 사진들을 보고는 감탄을 금치 못했죠. 제 최종 보고서는 유엔 총회에서 정식으로 발표됐어요. 그 첫 문장은 이랬습니다. 정치는 명분을 세웠지만 기술은 생명을 세웠다. 사막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는다고요. 보고서 발표 후 여러 나라에서 협력 요청이 쇄도했어요.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 중동의 다른 지역들, 심지어 호주와 미국 서부에서도 관심을 보였죠. 박진우는 한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계속 쿠웨이트 프로젝트를 관리했어요. 원격으로 시스템을 모니터링하며 최적화 작업을 계속했죠. 기술자의 책임감이 끝까지 이어진 것이었어요. 3개월 후 저는 다시 쿠웨이트를 방문했어요. 그때 본 광경은 정말 놀라웠죠. 플랜트 주변에 작은 마을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물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죠. 베두인족들이 정착하기 시작했고 작은 농장들도 생겨났어요. 사막에 초록빛이 스며들고 있었죠. 한 방울의 물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변화였어요. 1년 후 쿠웨이트 담수화 플랜트는 중동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견학단이 찾아왔고 공학도들의 필수 방문 코스가 됐죠. 저는 가끔 그 사막을 생각해요. 뜨거운 모래와 끝없는 지평선, 그리고 그 속에서 꺾이지 않는 의지로 기적을 만들어낸 사람들을요. 그들이 증명한 건 기술의 힘이 아니라 인간의 가능성이었어요. 지금도 그 사막 어딘가에서는 맑은 물이 콸콸 흐르고 있을 겁니다. 아이들이 웃으며 물장구를 치고 어머니들이 안심하고 요리를 하고 할아버지들이 시원한 물 한 잔을 마시며 미소 짓고 있을 거예요. 사막에 흐르는 파이프는 단순한 배관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희망의 혈관이었고 꿈의 통로였으며 인간이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증거였죠. 그리고 저는 확신해요. 이 이야기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요. 세계 곳곳의 사막에서 물이 부족한 모든 땅에서 이런 기적들이 계속 일어날 거라고 말이에요. 기술이 바꾼 건 물이 아니라 믿음이었어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것들이 가능하다는 믿음, 인간의 의지가 자연의 한계를 넘을 수 있다는 믿음 말이에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저희를 계속 움직이게 합니다.